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회사에 특히 라인에 정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반도체 회사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한파 때문에 정전이 심하게 발생이 됐었다라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회사에 제가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순간 정전은 사실 1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단위로 발생되는 정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제가 근무하던 현대에서 직접 겪은 거는 한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라인에서 겪어가지고 파견돼서 지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총 3번 정도, 그 정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분단위 정전 같은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아마 못 해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정전이 발생했을 때 반도체 라인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파티클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런 진입 내지는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항상 여기를 양압 상태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밖에 1기압이라고 하면 1기압보다 조금 더 높게 유지를 하는 거죠. 여기를 한 1기압 한 760토르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내부는 한 780, 790 토르 정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압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기를 진입을 막기 위해서,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형 커다란 팬이 하나 이렇게 외부에 달리게 되는 거죠. 커다란 팬이 달리고 여기 이제 필터가 이렇게 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요 크림팹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크림팹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시 공기를 계속 이제 순환시켜 가면서 온도를 조절을 하고 열 관리도 하고 폐열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관리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사실상 라인이 밀폐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밀폐 상태이기 때문에 창문도 없어요. 당연히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는 얘가 사실은 정전이 일어나서 얘가 동작을 안 해버리게 되면은 외부의 공기가 유입이 되거나 빠져나갈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죠. 그러기가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공기가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바깥에서는 좀 들어보기 힘든 그러한 화학 물질이나 케미칼 내지는 가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을 때 흉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흉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전이 일어났을 때는 순간 정전 같은 깜빡하는 거 정도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분단위로 발생되는 정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피를 하는 게 먼저겠죠. 가장 우선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에서 이런 정전 사태는 굉장히 커다란 심각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에서 정전이 일어나면 엔지니어들이나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순간 정전이 발생을 했을 때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간 정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초가 안 되는 밀리세크 단위의 고로한 정도의 정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형광등이 잠깐 깜빡거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데, 둔감한 사람들은 사실 깜빡거리는 거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형광등이 약간 깜빡거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엔지니어들이나 뛰어 들어가서 갑자기 라인 시그널 타워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갑자기 시그널 타워에 불이 이렇게 쭉 빨간불이 따다다다다닥 켜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슈가 있었구나 라고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열어서. 그래가지고 관리 프로그램 안에도 각 회사마다 아마 설비 관리 프로그램들이 아마 다 있긴 있을 텐데,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갑자기 빨간색으로 다운 코드가 쭉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된다. 아, 그러면은 이게 순간정전이 발생이 됐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설비에 어떤 웨이퍼가 몇 번 슬롯이 어떤 챔버에 들어가 있는지를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요. 그래서 예상 피해 웨이퍼에 대한 리스트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산상으로 이 스크랩 웨이퍼를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설비 피해 규모를 당연히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재가동이 안 되는 설비가 있는지, 어떤 설비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비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하고요. 아무리 순간정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컨트롤러 같은 게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품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재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도 하고요. 설비 조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웨이퍼들을 일일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다 꺼집어내게 돼요. 뭐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 백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하죠. 뭐 아무리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껌뻑 뭐 200ms 정도로 막 0.2초 뭐 이 정도만 껌뻑 하더라도 이 공정 백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6시간, 뭐 길면은 3일까지도 가요.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도 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 공정 백업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200ms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의 정전에도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정전이 일어나면 사실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이런 반도체 회사,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육도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내용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뭐 어쩌다가 한번 라인에 들어간 본다든지 뭐 이런 외부 엔지니어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내부 엔지니어, 내부 뭐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진짜 라인에 가끔 들어간다거나, 진짜 뭐 요번에 처음 들어가 본다거나, 뭐 이제 들어가 본지 뭐 3-4번밖에 안 됐다거나 이러면 사실 라인 안에 레이아웃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라인 안에 레이아웃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정전 사태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쉽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정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피를 해야지 돼요. 우선은 정전이 발생했다고 바로 대피한다기보다는 정전이 발생되고 나서 잠깐 기다려 보는 거죠. 갑자기 형광등이 나가네?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보다가 한 30초가 지났는데도 복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대피를 하셔야 돼요. 뭐 더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더 있으면 안 돼요. 우선은 무조건 대피부터 해요. 그래서 대피를 하시고, 뭐 급한 경우에는 뭐 가까운 스막이나 뭐 반입구 뭐 이런 데로 바로 대피를 하시면 돼요. 반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방진복 입은 채로 나가시는 거예요. 뭐 이럴 때는. 그리고 나가시면서 사실 뭐 이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메이커 엔지니어 분들이어서 굉장히 뭐 라인 레이아웃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나가실 수가 있는데, 이 라인 레이아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뭐 신입 엔지니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엔지니어 분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장비에 관한 엔지니어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와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잠깐 와가지고서는 뭐 한번 오늘만 일해주고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레이아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레이아웃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그런 분들, 막 주변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은 그런 분들 전부 다 그만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모시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분들과 함께 다 알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데리고 나가야겠죠, 모두. 레이아웃이 익숙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나가야지 된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지 되는 게 뭐냐? 이게 혹시 못 나온 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가장 먼저 하겠죠. 그래서 대피하고 나서 뭐 딴 데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피하고 나서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이 되겠죠. 사무실 같은데 이제 모여가지고 인원 파악, 누가 왔는지, 누가 있는지, 아직 못 나온 사람은 있는지 당연히 인원 파악을 해야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 파악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없어요. 뭐 전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라인도 못 들어가요. 정말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특수한 그 인명 구조를 위한 분들은 아니고서는 라인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기하면서 이 전원 복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정상화를 하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정도 하면서 그 다음에 대기를 우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원이 복구가 되면
이제 뭐 순간 정전이 발생했을 때와 동일한 액션을 취하는데, 이렇게 뭐 수분 동안 정전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재가동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더 커질 수가 있다, 뭐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 라인에 투입이 돼서 팹 아웃이 될 때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한번 볼게요. 이게 30일이 정도 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30일이 걸리는데 순간 정전이 갑자기 딱 났어요. 아니, 순간 정전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수분 동안 일어나는 이런 커다란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여기 처음에 뭐 투입한 지 하루 된 제품들도 있을 거고요. 투입한 지 29일 된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 모든 물량이 다 스크랩 처리가 되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진행 중인 애들에 대해서는 스크랩 처리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폐바웃 되는 물량이, 계획된 물량이 부족해지겠죠. 납품해야 되는 물량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5일 정도? 평균을 끊어 볼게요. 그러면 15일이라고 하면 이제 투입을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애들도 있을 테고, 이제 투입된 애들이 보통 다시 물량을 맞추는데 한 15일 정도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커다란 정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제품들은 메이저 업체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메이저 업체에 납품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구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수분 동안 되면은 정상화가 안 되는 설비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교체해야 할 부품은 많은데 사실 평소에 그 교체해야 할 부품 스페어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순차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구하는데 진짜 몇 달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월개, 달, 뭐 개월수, 뭐 달수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규모가 이렇게 수분 동안 수분 이상 일어나게 되면은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단순히 웨이퍼 스크랩 정도가 피해가 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선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전원을 일반 제너럴 파워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냐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려면, 기존에는 반도체 회사에 이제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겠죠. 이 발전소에서 받아서 제너럴 파워, 일반 전원을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발전소에 이슈가 있던, 중간 공급 과정에 문제가 있던, 여기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커다란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소 2개에서 병렬로 전원을 인가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해요. 당연히 반도체 회사들은.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서는 뭐 자체 발전소를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잘 생각해보면 자체 발전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추구하는 게 맞겠죠. 뭐 자체 발전소라고 해서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 테니까요. 물론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중간에 이 과정 자체가 짧고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좀 줄 수는 있겠죠. 물론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병렬로 연결하는 뭐 요런 시스템을 많이 추구를 하긴 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아직은 좀 극복해야 될 부분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뭐 앞으로야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긴 하겠죠. 두 번째는 UPS 파워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지하나 이런 데다가 배터리를 갖다가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배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를 왕창 집어넣으면 전원을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일반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배터리를 통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거의 삼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성에서 기흥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거의 뭐 발전소 하나 정도의 사용량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배터리를 여기에다 다 설치하기는 힘들겠죠, 그 양을.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서 최대한 좀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면 되거든요. 한 30분이면 30분 최대한. 그러면 적어도 30분 동안 이벤트가 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의 배터리 용량을 여기다 꽉 채워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UP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컨트롤러나 진짜 그 어떤 사람한테 위험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품들에만 UPS 파워를 연결을 하는 거죠. 진짜로 위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부품에만 UPS 전원을 연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를 중앙 공급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정말 이제 커다란 회사들은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연구소 랩이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UPS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비마다 각 설비마다 이렇게 UPS 배터리를 하나씩 따로따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UPS 배터리를 각각 하나하나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앙 공급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UPS 배터리를 처음부터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설비를 살 때부터. 왜냐하면 이 배터리도 라이프타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뭐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얘가 고장이 나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면 컨트롤러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슈가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니 이미 우리는 안정적인 UPS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페일날 파트를 언젠가는 페일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언제 페일이 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관리도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부품을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UPS를 보통은 이런 중앙 공급을 하는 회사에서는 UPS 배터리를 제거를 하고요. 뭐 랩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급을 못하는 애들은 요런 이제 UPS 배터리를 별도로 설치를 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원은 이 볼테이지 세그먼트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초 이내, 뭐 1초 이내에 미리세크 단위의 순간 전압 강화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순간 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다가 밑에다가 배터리를 하나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를 하나 더 놔뒀는데 이게 UPS 배터리에다가 연결하면 너무 UPS 배터리 소모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뭐 한 30분은 버텨줘야 되는데 뭐 5초도 못 버티게 된다. 전력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되면 사실 UPS가 유명무실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문제가 된다. 순간 정전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수년간 계속 써오다 보니까 순간 정전이 굉장히 빈번하게 뭐 번개가 쳐도 발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1년에도 한 10번 이상씩은 발생이 돼요.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이 될 때마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파트가 RF 관련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RF 관련 파트들이 이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플라즈마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정전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순간정전에 영향을 받는 요 부품에만이라도 다른 전원을 좀 공급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볼테이지 세그먼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하여튼 이걸 뭐 세그 볼테이지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공급하는데 얘는 한 1, 2초 정도만 버텨주면 되는 애예요. 한 2초 정도, 1초에서 2초 정도만 버텨주는, 이제 그 정도에 버텨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배터리를 가진 그런 애를 여기에서 발전소에서 전원을 받아서 한 1, 2초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용량의 배터리에 연결을 해놓고 얘네를 요런 RF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이제 요런 시스템을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테이지 세그먼트라고 해서 뭐 이거를 볼테이지 세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뭐 VDP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전원을 총 3가지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전원 3가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제너럴 파워라는 게 있죠. 제너럴 파워라는 게 있고 여기가 이제 세그 볼테이지 파워가 있고요. 여기 UPS 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 파란백 박스가 지금 파워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파워 박스라고도 하고 MPD 렉이라고도 하고요. MPD라고도 하고 MCU라는 말도 쓰고요. 이것도 뭐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부르는 용어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너럴 파워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될 뭐 히터, 구동장치, 팬, 뭐 가스 공급 장치, 힐 익스체인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전부 다 전원 차단기나 아니면 분배기들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서킷들을,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들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RF 관련 파트들은 전부 다 서킷, 전원 차단기, 분배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설치를 해놔요. 그리고 컨트롤러로 들어가는 UPS를 써야겠다라는 파트들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원 차단기나 서킷 이런 것들, 분배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박스 내부에 이렇게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해놔요.
이렇게 파티션을 쳐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에 태그를 달아놔요. 보면은 위에 이제 일반 전원, 그 다음에 이제 세그 볼테이지 전원, 그 다음에 UPS 전원으로 태그를 달아놓게 되면 설비를 셋업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전기 쪽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 시공하는 그 태그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대로 이제 이쪽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R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그 박스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UPS 전원을 사용하는 애들은 이렇게 파워박스가 따로 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일반 전원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런 사실 히터, 구동장치, 팬 이런 것들은 순간전정 때 아무 영향도 안 받아요. 얘네들은 그런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이렇게 순간 전압 강화가 있어도 얘네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구동을 하는 부품들이에요. 그냥 일반 전원에 연결을 해놔도요. 그리고 공급장치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 UPS에 연결을 해놓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얘도 별로 이슈가 안 되고요. 근데 R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이제 설비를 사용하고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라인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 전압 강화에 굉장히 민감한 부품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이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볼테이지 세그 파워만 별도로 그럼 연결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애들은 보통 여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순간 전압 강화에도 사실은 좀 많이 대응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막 업무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순간 전압 강화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 이거는 이제 순간 전압 강화라기보다는 이제 정전이 한 수분 동안 일어났을 때 가장 다시 재가동이 안 되는 부품이 뭐냐라고 보면 펌프예요. 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케미칼, 가스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펌프가 갑자기 가동을 하다가 가동을 할 때는 발열을 하고 열이 고온의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펌프들이. 그런데 갑자기 가동을 멈추고 딱 멈추게 되니까 내부에 있던 가스들이 다시 고체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체화되고 압력도 높아지고 하니까요. 고체화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재가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정전이 일어나면 모든 펌프를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펌프가 재가동이 잘 안 돼요, 많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증착을 하는 이런 공정들은 훨씬 더해요. 왜냐면 증착하는 공정들은 증착을 하려다 보니까 증착하는 것 자체가 고체를 증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체가 덩어리체에 뭉쳐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다시 이제 모터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토크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펌프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펌프가 한두 대면 괜찮은데 몇백 배, 몇백 대, 몇천 대가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스페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20대? 이 정도 가지고 있지, 사실은 이거를 막 몇백 대씩 스페어를 가지고 있진 않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스를 하거나 교체를 하는데도 이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다시 정상화 시키는데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펌프가 죽어버리면 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배기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정상화 시키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흉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든 조금 정전이 돼도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얘를, 지금 제가 이걸 검은색 반 그리고 빨간색 반으로 적어놨는데, 얘를 그래가지고 UPS 파워로 연결을 해놓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UPS 파워로 연결을 해놓는 이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악유가 많이 있어요. 이게 펌프까지 UPS로 연결을 하다 보니 펌프가 사용하는 양이 상당해서 UPS 파워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떨어진다라는 의견과 그래도 조금 UPS 파워를 조금 더 크게 쓰더라도 좀 더 용량을 확보하더라도 펌프까지는 사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상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펌프까지는 UPS 전원을 사용하는 일이 더 당연히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